약간 완벽을 추구하는 한국인 특성이 또 들어간 해석인 건가? 양파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 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한때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아빠한테 피자를 사다 달라 그랬는데 아빠가 양파만 잔뜩 들어가 피자를 사가지고 엄마가 너무 별로였다는 얘기를 했거든. 아 그때부터 내 양파 혐오가 시작된다. 프랑스 노래를 들은 아기들은 독일 노래를 듣고 자란 아기들과 웃음소리가 다르다. 오 울음소리가 어떻게 다르지? 울랄라 이렇게 울려. 그러니까 지능이 어떤 업무 성과나 이런 거에 크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결정적인 거는 책을 핑계 삼아 잡다한 이야기를 하는 굴럽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저는 내적 허영심을 탐구하는 굴럽의 주니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굴럽의 탄탄세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극배우 송희근입니다. 굴럽 팟캐스트는 편안한 분위기에 잡다한 이야기를 지향하며 반모로 진행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일생을 사랑, 성공, 탄생, 죽음을 빌려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를 성취와 행복으로 이끄는가에 대해 심리학적인 답변을 제공하는데요. 오늘의 책, 데이비드 브룩스의 소셜 애니멀입니다. 와. 헤럴드가 완전 태아 상태에서부터 뱃속에서 엄마와 어떻게 교감을 하는지, 태어난 이후에는 세상을 어떻게 배워가고 그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챕터 3부터 5까지에서 다루고 있단 말이야. 이 부분에서 기억나는 연구 결과나 조금 내용들이 있었어? 나는 이거 보면서 생각나는 건 안정역 애착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만 많이 했거든. 맞아. 요즘에 특히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뜨는 게 유튜브에 그런 거 많이 뜨거든. 회피형 남자 거르는 법 이런 거라던가. 안정형 애착이 내가 부모로부터 일관된 애정을 받았다, 일관된 상황에 대한 대처를 받았다라는 거에서 형성이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 그치, 적절한. 그래서 내가 아기 때 막 배고파하거나 힘들어서 울었어. 그럴 때마다 부모가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애착을 줬느냐에 따라서 내가 안정형이 되고 회피형이 되고 불안형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리고 적절한 게 되게 중요한 거여서 과해도 좀 안 돼. 애착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물론 성장 과정이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애착 유형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꽤 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부모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닌데 맞아. 나는 내가 안정형이 되고 싶었는데 나도 안정형 애착은 아니었거든 예전에 검사했을 때. 그럼 우리 부모님이 잘못 키운 건가? 라는 생각도 한때는 잠깐 했었어. 그러기에는 나는 충분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쉬운 게 이런 것 같아. 회피형 애착이라고 해서 병리적인 것도 아니고 불안형 애착이라고 해서 병리적인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가 심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 성격을 형성하는 과정의 일환일 뿐인 거야. 회피형 애착은 이런 성격이 보통 된다. 불안형 애착은 이런 성격이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지. 물론 안정형 애착이 좀 더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가 덜하거나는 하겠지. 적절한 회피형 애착이나 적절한 불안형 애착 그리고 내가 그걸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 성격을 또 강점과 약점을 잘 분리해서 잘 이용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 있거든. 그 단어에서 오는 느낌이나 분류하고자 하는 기분 때문에 나는 회피형 애착이면 잘못했나? 안정형 애착이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기는 한 것 같아. 약간 완벽을 추구하는 한국인 특성이 또 들어간 해석인 건가? 이거는 트렌드 코리아 편을 참고하시면은 우리 멀티 유니버스야 다 연결돼 있어?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컨텐츠를 계속 누적적으로 사랑해 주셔야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거니까. 더 늦으면 복습하기가 힘들어지시니까 지금부터 정주행으로 달리시면 됩니다. 나는 헤럴드가 기억이 없을 때부터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엄마를 조정한다고. 나의 사회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왜냐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뱃속에서 헤럴드, 이 태아와 엄마가 하는 교감이 되게 재밌었어. 엄마의 목소리를 기억해서 태어났을 때 엄마의 목소리를 들어야 좀 더 편안해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먹은 음식에 따라서 양수 맛이 바뀐다고. 근데 그거는 진짜인 게 내 친구가 최근에 이제 아이를 출산을 했단 말이야. 한창 임신했을 때 태아가 어느 순간 미래가 이제 생기면서 양수 맛을 구분해가지고 내 친구가 단 걸 먹으면은 아기가 너무 좋아하고 좀 쓴 거나 이런 걸 먹으면 되게 안 좋아했던 거야. 내 친구가 원래 단 거 안 좋아하고 그냥 고기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 근데 고기는 싫어하고 단 거만 좋아해가지고 디저트류만 엄청 먹었대. 엄마들 나 애 가졌을 때 우리 애는 어떤 음식을 되게 좋아한다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 핑계가 아니라 진짜 완전 진짜 진짜로 양수에서 맛이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완전 그 음식을 땡기게 만드는. 사람의 입맛은 갓난아기 때 결정된다는 얘기가 있잖아. 보면서 좀 공감이 갔던 게 우리 엄마가 형을 임신하고 있을 때는 고기류를 엄청 많이 먹었고 나를 임신하고 있을 때는 이제 해산물 종류를 그렇게 많이 먹었대. 형은 진짜 고기를 좋아하고 나는 해산물을 좋아하거든? 해산물을 입에도 안 돼, 형은 또. 어릴 때 내가 이제 양파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 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한때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아빠한테 피자를 사다 달라 그랬는데 아빠가 양파만 잔뜩 들어가 동네 피자집에서 양파만 잔뜩 들어간 피자를 사와가지고 엄마가 너무 별로였다는 얘기를 했거든. 아, 먹으면서 기억이 별로여가지고. 아 그때부터 내 양파 혐오가 시작됐나 라는 생각도 해봤어. 프랑스 노래를 들은 아기들은 독일 노래를 듣고 자란 아기들과 웃음소리가 다르다. 울음소리가 어떻게 다르지? 울랄라 이렇게 울라. 프랑스 노래나 뭐 독일 노래를 듣는 친구들 독일 노래를 음조를 기억을 한다는 거지. 웃음소리가 다르기도 하고 그 노래를 들었을 때 평안해지기도 하고 동화 같은 것도 태아 속에서 들었던 동화를 태어나서 들으면 그게 좀 더 평온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신기했던 것 같아.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아기들에게 케이팝을 태교 음악으로 들려주고 태어나서도 이제 케이팝을 배경음악처럼 깔아놔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태교한다고 사진 같은 것도 차은우 사진만 이렇게 도배해놓고 이렇게 하는 태교도 있다고 하잖아. 아니, 최근에 절대음감을 가진 유튜버들이 절대음감을 가진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자기 가족들에서 자기만 절대음감이란 거야. 유저는 좀 약한 것 같다. 하지만 태교할 때는 다 클래식을 둘 다 들었다는 거야. 태교할 때 클래식을 들은 사람은 무조건 절대음감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태교할 때 음악에 관련된 콘텐츠들을 접한 사람들이 절대음감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일환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었어. 태중에 있을 때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그때부터 이제 다 결정이 되는 거지. 나도 아까 준이야가 애창규 형 얘기를 할 때 관련된 내용으로 기억에 남았던 게 부모의 역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애착 인물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있었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이 좀 공감이 갔던 게 나는 어렸을 때 어느 순간에는 뭐 엄마랑 살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빠랑 살다가 이렇게 두 분이 동시에 계신 적이 사실 별로 없었거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주변 인물을 내 가족처럼 투영을 했었던 생각들이 나는 나. 학교 선생님이 됐든 간에 아니면은 교회 어떤 리더를 해주시는 어떤 집사님이 됐든 뭔가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선배가 됐든 간에 뭔가 그런 선배들을 내 스스로 내가 그런 선배들을 스스로 뭔가 아버지로 투영하거나 어떤 선생님에게 엄마 같은 감정으로 보게 되거나 뭐 그런 역할을 해주신 분이었지. 좋은 선생님이었지.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약간 청소년기 때까지도 쭉 이어지기는 했었거든. 애착 인물 설정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뭔가 그 시간들이 쌓여가지고 나는 외로움이라든가 뭐 이런 내 스스로 좀 결핍돼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좀 많이 극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이제 와서 좀 드는 것 같아. 나 희근이 말 듣고 생각한 게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안정적인 애착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관계에서 얼마든지 애착형의 관계를 설정을 하고 내가 거기서 충분히 얻어줄 수 있겠구나. 부모님을 내가 선택할 수는 없었지만 다른 관계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이뤄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 발달심리학에서는 양육자라는 개념을 쓰거든. 엄마가 태아에 있을 때부터 계속 친숙한 분이니까 엄마가 주 양육자가 되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양육자를 내가 바꿔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되게 좋겠죠. 오히려 양육자가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경우도 있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희근이는 그런 순간에서 되게 환경도 그렇고 스스로도 그렇고 잘 선택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 우리 기특하네. 잘 컸네. 그런가 봐요. 해롤드가 엄마 뱃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열심히 컸어. 원래는 인형들로 막 그냥 상황극하고 막 상상력 동원하면서 놀던 해롤드가 드디어 청소년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 안 했는데 상황극 얘기가 너무 재밌지 않아? 상황극이 애들끼리 상황극 하고 있는데 로비 나도 아빠도 같이 해볼까? 했다가 애들의 상상력을 아마추어였다. 로봇 어두는 아마추어였을 거예요. 되게 나레이션이 로 뽑준다고. 이 프로의 세계를 쫓아가지 못했다. 줄리아가 쟤도 커서 당신처럼 될 거예요 이러잖아. 아이들은 체력은 진짜 무궁무진하다고. 해럴드의 갓난아기 때만 얘기하느라 사실 조금 어린이 때를 놓쳤는데 어린이 때가 진짜 좀 재밌는 내용이었잖아. 아가들이 상상력으로 노는데 거기에 아빠인 로비 아빠도 같이 놀아볼까 이러고 꼈다가 그 상상력을 패배해가지고 물러나는 장면. 못 따라가. 나도 한 연기하지 했다가 애들은 연기가 아니었어.
애들은 진심이었어. 그 세계는 실존하는 세계였지 이제. 지금 눈앞에 용암이 보이는데 이 아저씨는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빙봉은 실존한다고. 천진난만하게 막 상황극도 하고 막 상상력 풍부하게 숙제하기 싫어가지고 도망다니는 헤럴드가 이제 좀 커서 청소년이 되었죠. 좀 많이 컸어요 금세. 헤럴드는 학교에 진짜 완전 최고 인싸였잖아. 어느 계열의 학생들이든 너드 집단이든 아니면은 히피 추구 집단이든 히피 집단이든 다 어울리면서 안녕 이러는 이제 핵 인싸였단 말이야. 각 헤럴드가. 집단마다 한 명씩은 인사하는 애가 있다 그랬어 최소한. 헤럴드의 청소년 모습이 나오면서 드디어 여주인공인 에리카도 같이 나와. 헤럴드는 좀 이제 부유층에서 완전 핵 인싸로 자란 아이였고, 에리카는 이민 가정에 중국계, 멕시코계 소수민족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에리카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그리고 가족이 끈끈한 문화권이고. 맞아. 중국 문화권이어서 이제 끈끈한 가족 문화를 가지고 있는. 멕시코도 되게 끈끈하잖아. 끈끈한 게 조금 다르지. 중국은 이제 깍듯하게 끈끈하고, 멕시코는 서로 팔짱도 끼면서 더 거리도 가깝게 끈끈하고, 끈끈한 가족 문화에서 자란 에리카가 그 환경이 에리카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어떤 영향을 줬으며, 또 에리카는 또 새로운 학교로 갔을 때 전혀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잖아. 그런 것들이 에리카의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이 챕터 6에서 8에서 다루고 있거든? 여기가 특히 나는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그 청소년 시절이랑 극명하게 다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모습이 딱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 사실 드라마에서도 가장 많이 다루는 그런 맞아, 시기이기도 하고. 맞아.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르게 컸는지 뭐 이런 거 보여주고. 우리가 공감할 만한 되게 많은 에피소드들도 있고. 이 부분이 나는 좀 가장 재밌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뭐 기억나는 연구들이나 아니면은 관련된 에피소드 같은 거 생각나는 거 있었어? 헤럴드와 에리카가 아무래도 전혀 다른 환경이다 보니까 이 둘이 한 단계 더 비약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 좀 인상 깊기는 했었는데, 헤럴드는 인풋이 많은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약간 논문을 쓰게 되면서 이제 독서 지도사 선생님을 통해서 논문을 쓰게 되면서 약간 한 단계 성장을 하게 지식적으로, 되잖아. 학문적으로. 부모님이 명상 모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잖아.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친구가 소개팅을 주선해준 거잖아. 부모님한테 교육받은 게 그 문법적인 교육 따로 안 받아도 어떻게 써야 바른 말인지, 맞아. 그리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거에 헤럴드 부모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맞아. 교육 이제 자유롭게 환경에서 토론한다고. 자랐잖아. 전형적인 중산층의 문화 활동에 관심이 많고 예술 활동에 관심이 많고 전형적인 미국 부유층의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가정에서 딱 자랐으니까. 맞아.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숙제 싫다고 계속 벤치 넣고 그렇게 반항했어도 들어오는 인풋은 너무 자연스럽게 많았다고, 헤럴드는. 그거 자연스럽게 이제 논문을 쓰잖아. 그러면서 헤럴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잖아. 에리카는 한 가지 지혜로웠던 게 환경을 바꾸는 것이 의미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 책에서도. 다짜고짜 자기 가고 싶은 학교 회의하고 있는 그 어른들한테 찾아가서 에리카가 진짜 당돌해. 저 이 학교 갈 거예요. 아, 그거는 내년 9월에 정당한 기회가 있단다. 아니요, 저는 이 학교를 꼭 가겠어요. 내년 9월에 정당한 기회가 있다니까? 그럼 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아니 지원을 하라고. 정당하게 지원하라고. 전 여기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전 대학을 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부정 입학 한번 시켜봅시다 이러면서 또 설득이 되게끔 만들잖아. 그 어른들도 대단해. 그거 보고 얘 물건인데 야 얘 입학 한번 시키자 이렇게 얘기잖아. 그치. 그리고 미국은 좀 협상의 나라이기도 하잖아. 좀 더 가능했던 것 같아. 되게 당돌한데 또 멋있기도 하고, 애가. 헤럴드와 에리카가 아무래도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돌파하는 방법도 누구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한 단계 나아가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에리카는 환경을 바꿔야 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다른 타인과 승부를 보는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구나, 이런 부분이 좀 인상적이기도 했고, 공감이 좀 갔던 거는 헤럴드가 논문을 쓸 때 계속 막히잖아. 얘가 내용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너 논문 쓸 때가 떠올랐니? 논문을 쓸 때 최근에 이제 석사 논문을 쓰므로써 그것도 이제 1년이 조금 안 됐구나. 그러네. 계속 막히고 하다가 잠을 자면서 이제 논문 아이디어들이 좀 정리되고 했었다고 했잖아. 잠을 자면서 무의식 속에서 냅뒀을 때 그것들이 정리가 되는 게, 내가 되게 공감이 갔던 게, 아무리 밤새도 좋은 아이디어는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난 진짜 중요한 시험이나 진짜 중요한 뭔가 머리를 써야 되는 그런 게 있으면 난 공부가 조금 덜 되더라도 차라리 잠을 자는 편이거든. 차라리 그러고 나서 아침에 가서
가서 보는 게 훨씬 더 난 효율적이라고 느끼는 게 그게 되게 공감이 가기는 했어. 그거에 관해서 이제 꿈에서 내가 신경 쓰는 것들이 연결되는 거에 대한 소설도 있잖아.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잠자는 거에서도 많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달까? 잠자면 피로물질이 좀 없어지고 기억이 정리되면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넘어가지거든. 맞아. 단기 기억에 있을 때는 체화가 되지가 않아. 단기 기억 임시 저장만 하고 있을 뿐이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면서 다른 기억들과 연결이 되면서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되는 과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영어 단어 외우고 곧장 낮잠 자거나 아니면 저녁에 자기 전에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좋다고 그 얘기하잖아. 맞아. 그래야 기억이 더 잘 된대. 나 어저께 단어책 샀는데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자기 전에 공부하면 되겠다. 그러면 단어를, 되겠고. 영단어를. 잠자면서 휴식하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공감도 갔고 사실 몸도 그렇잖아. 운동하고 나면은 오히려 또 쉬는 기간을 가져줘야 찢어졌던 근육이 다시 회복해서 오히려 더 커지고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 그런 부분들에서 공감이 좀 갔었던 것 같아. 나는 이 파트가 가정 환경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 이 파트가 에리카와 헤럴드의 가정 환경을 얘기하면서 파트 제목 자체도 재산이 아닌 문화를 물려주라. 습관과 지식은 대물림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지식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화, 습관, 언어 이런 것들이 다 되물림되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 되물림되는 게 서글프기도 하고 나는 이런 걸 물려받아서 지금의 내가 우리 엄마가 그런 역사 교육에 관심이 좀 많았거든. 역사 현장에 체험학습도 되게 많이 갔고 여기저기 많이 다녔었는데 문화적인 교육들이 지금의 나를 형성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나는 내 자식들한테 어떤 문화나 어떤 습관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도 생각하게 됐고 이렇게만 하면은 가정에서 타고나야 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고 라고 하면서 침울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에리카가 진짜 똑똑한 게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예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 어른과 싸워서 승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 가정을 벗어나서 아예 학교로 모두가 대학을 가고 중산층의 생활에 영위하는 환경으로 아예 가버렸잖아.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이렇게 물려받은 게 없다고 해서 고민할 게 아니라 이 환경을 바꾸는 선택을 하면은 훨씬 더 나를 바꾸기가 쉽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한 것 같아. 어렸을 때 대화를 많이 하는 가정과 대화가 거의 없는 가정에서는 단어가 오가는 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휘 능력 자체도 좀 달라진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 부유층과 빈곤층은 대화의 총량 자체가 아예 다르다 그랬지. 가난하지 않더라도 약간 대화가 많이 없는 환경에서 자라면은 그 환경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능력치가 정해지는 건가라는 약간 서글픈 느낌도 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대화가 거의 없는 가정에서 자랐었는데 책 속에 파묻혀서 살았던 것 같거든. 진짜 어린 때는 막 읽었던 동화책이나 그런 책들도 소설이나 뭐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읽으면서 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서 작가가 꿈이었던 적도 있었고 환경이라는 게 에리카가 어른하고 승부해서 결과물을 얻어냈던 것처럼 바꾸려고 한다면야 사실 얼마든지 또 바꿀 수 있는 거기도 해갖고 이게 누군가를 탓할 거는 아니겠구나. 선택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우리가 계속 조심해야 되고 말해야 되는 건 그건 것 같아. 바꾸지 못한 사람을 또 탓할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환경이고 노력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면 환경 탓만 하면 안 된다인 거지. 환경이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맞고 거기서 내가 노력을 한다면 바꿔갈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는 것도 맞으니까 상호작용과 균형과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노력을 하더라도 변할 수 없는 환경은 존재하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정말 내가 정신력이 강하다면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또 극복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지는 않다? 라는 느낌? 환경을 바꿔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격차가 존재하는 것 같긴 해. 왜냐하면 문화자본이라는 표현이 있잖아. 에리카는 학교를 선택해서 좋은 어떤 품행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화자본이 약하다 보니까 나중에 창업했던 회사가 잘 안 돼서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잖아. 남편인 해롤드는 문화자본이 풍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다니면서 맞아. 여유를 즐기고 똑같이 실업자인데 에리카는 문화자본은 생각할 틈도 없이 성공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거에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실업 상태에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니까 너무 불안하고 계속 취업을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계속 생각하고 이런 기본적인 상황이 달라지는 게 보였던 게 결국은 갖고 있던 문화자본의 차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긴 해. 조금 생각이 나는 게 물론 문화적인 자본은 내가 엄마한테 많이 받았지만 경제적으로 그렇게 나중에 컸을 때 풍족한 건 아니었단 말이야. 내가 잠깐
나는 생각보다 난 그 실업 상태일 때가 되게 적었거든. 거의 다 일을 했잖아. 실업 상태로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불안과 초조의 극도를 달리기 때문에 뭐라도 빨리 일자리를 구해야 됐어, 나는. 실제로 문화자본이 아니더라도 헤럴드는 솔직히 엄마 나 돈이 없어요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헤럴드가 부탁했을 것 같진 않은데 도움을 받았을 것 같진 않은데 헤럴드가 정말 돈이 다 떨어져도 기댈 수 있는. 근데 에리카는 부모님 빈곤층이시니까 이제 자기가 돈이 떨어지면 사실 끝나는 거잖아. 그치. 아, 그래서 에리카도 스스로 얘기를 했던 게 부모님한테 혹시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순간이면 어떡하지라고 본인 스스로도 걱정하는 멘트를 하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환경의 차이지 않을까. 스포일러 하자면 사실 에리카는 이런 성공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헤럴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성공을 하잖아. 헤럴드는 유유자적하게 내가 맞아. 하고 싶은 공부하면서 사회적인 명예나 이런 거 뭐 관심 없어 이렇게 살잖아. 심지어 헤럴드의 커리어 중에서 자랑할 만한 커리어도 사실 에리카 덕분에 생겼던 커리어들도 그치, 되게 그치. 많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는 가난해서 결말이 안 좋다, 누구는 부유해서 결말이 좋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누구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완전 다른 결말로 성공해서 더 대단한 것도 아니고 유유자적해서 더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각자만의 삶을 만들어 간다라는 모습이 보일 수 있었던 것 같아. 삶의 형태는 진짜 다양하니까. 맞아. 나는 근데 이게 환경 얘기를 많이 하면서 에리카가 빈곤층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 특히 에리카의 환경을 얘기하는 게 읽으면서 난 좀 애잔했거든. 맞아. 왜냐면 아버지가 좋았던 이유를 설명을 한단 말이야. 아버지가 좋았던 이유가 뭐 다정하다 뭐 이렇게 일반적인 설명들도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생각해보면 되게 애잔한 거야. 왜냐면 당연한 얘기들 뒤에 감옥에 한 번도 가지 않아서 학대하지 않아서 그래서 아빠가 좋았다. 내가 아빠가 좋은 아빠인지를 생각하려면 주변과 비교해야 되는 거잖아. 주변에서는 안 좋은 아빠들은 학대하는 아빠 혹은 감옥에 가는 아빠. 헤럴드가 아빠가 좋았다라고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 헤럴드 아빠가 좋았던 이유를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붙을까? 안 붙을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환경에 따라서 결국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주변과 비교하기 때문에 기준치가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고 진짜 억지로 긍정적으로 말하면 작은 것에서 관사한 거지만 안 좋게 말하면 이런 환경 속에서 감옥에 가기 쉬운 환경 속에서 학대받기 쉬운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엿볼 수 있어서 좀 안타까웠고 책의 부분에서 이 빈곤층들의 환경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야망이 없다는 거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느낌은 있거든. 실패 경험이 많아서 야망이 없는 건가, 야망이 없어서 실패 경험이 많은 건가 라는 뭐가 먼저냐에 대한 이야기는 있겠지만 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성은 야망이 없다는 거지. 어떤 사람들도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신념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만 같았다 라고 책에서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누구나 적당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회인 거일 거 아니야. 우리들도 그렇잖아. 우리 사회도 경제 성장률이 높을 때는 창업을 해라, 꿈을 가져라, 큰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경제 성장률이 안 좋고 불경기에 빠질 때는 안정적인 일을 구해라, 잘리지 않는 일을 구해라 이렇게 꿈을 포기하는 걸 강요받는 맞아. 사회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 꿈을 포기하는 건 자유겠지만 꿈을 포기하는 걸 강요받는 건 자유가 아니잖아.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다는 것 자체가 정말 출발점부터 너무 많은 차이를 갖고 사는 거구나. 근데 이게 환경이 다르다고 탓할 게 아니라 극복해내는 게 정말 또 멋진 드라마의 한 편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에리카의 인생이 소년 만화. 사실 소녀가 주인공의 소년 만화, 소년 만화가 되는 거잖아. 에리카가 진짜 대단한 게 이 환경이 열악한데도 자기 꿈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되게 열심히 나간단 말이야. 한 챕터 9, 10쯤 가면 에리카가 취업을 한다? 취업을 했는데 여기 회사가 너무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되게 똑똑해 보이는데 이렇게 멍청하게 일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자기가 회사를 차려. 그리고 취업하는 것도 얼마나 엘리트로 수소문이 나 있으면 헤드헌터들이 대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자기가 이제 이력서를 넣은 게 아니라 제안이 왔대잖아. 에리카한테. 제안이 온 회사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회사 이런 데를 골라서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 사람들 일을 왜 이렇게 해야지? 라는 이제 아주 온실 속의 화초들이고 내가 맨 처음에는 멋있다 대단하다 하고 따라다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뭐가 이상한데? 자기 회사를 차리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또 역경이 많이 생기잖아. 에리카의 이 모습에서 조금
좀 인상 깊었던 장면들 같은 게 있었어?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에리카가 이제 고객을 모집하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어떤 한 남자한테 가서 우리랑 계약을 하자라고 했는데 남자가 계속 듣더니 그러지 말고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게 뭔지 물어봐라 하면서 약간 조언을 해주잖아. 이런 개념으로. 그 부분이 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상대방에게 결핍되어 있는 게 무엇인지 찾고 그거를 제안하라라는 내용을 사업적인 부분에서 뿐만이 아니라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같은 데서도 좀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사업 기획서를 쓸 때 이 회사가 혹은 이 재단이 이곳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으면 그냥 그거를 써라 이런 듯한 내용들을 좀 많이 봐왔었거든.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 맞아.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라는 말이잖아 결국 이것들이. 에리카가 그런 업계에 있다 보니까 이런 조언을 받게 되는 건데 공감이 좀 많이 갔었어. 인간관계를 대할 때도 이 사람이 뭔가 힘들어하거나 이 사람이 뭔가 좀 어려워하는 게 있거나 하면은 그걸 도와주면 그 사람과 가까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이런 듯한 조언들도 좀 많이 나오고 공연 기획서나 이런 것들을 쓸 때도 요즘 문화재단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좀 필요하는구나 약간 이런 추세구나 이런 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은 그런 걸로 쓰면 좀 되는 확률이 높기는 하더라고. 그런 부분들을 이 장면을 통해서 좀 느껴져갖고 재밌다. 이렇게 또 심리적인 부분이었으니까 공감이 가서 재밌었어. 이 부분이. 확실히 창업을 한 이야기도 뭐 재밌지만 창업을 한 이야기에서는 창업한 이야기보다 연애를 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 창업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훨씬 이목을 끄는 것 같긴 해. 희근이가 말했던 것도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 책에서는 에리카의 첫 사수였던 해리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뛰어나다, 똑똑하다 이런 얘기를 맨 처음에 막 띄워주는데 그치 똑똑하지. 좋아하는 몇 함수가 뭔가요? 라고 물어볼 정도니까. 뒤에서는 뛰어난 지능을 가졌기 때문에 되게 자기 파괴적이다 라는 설명을 하잖아. 되게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뒤에서 설명하는 게 뛰어난 천재는 지능이 높은 것이 아니라 사고가 유연한 것, 구름처럼 유유자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IQ 학업성 치료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얘기들이 진짜 많잖아. 사실 어느 정도 관계는 있지만 그렇다고 엄청 높은 게 아니라 천재 상위 2%나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IQ가 뭐 130이 넘는 사람들인데 보통 학업성 치도가 높은 사람들은 110 정도. 모아 보니까 약간 똑똑하긴 하네. 근데 이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똑똑한 건 아닌 거지. 이런 사람들이 학업성 치도도 높고 그러니까 지능이 어떤 업무 성과나 이런 거에 크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결정적인 거는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면서 아인슈타인 얘기도 예시로 들고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되게 천재였을 것 같은데 되게 수학적인 계산을 막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인슈타인은 상상을 많이 하고 상징적인 표현들 많이 쓰고 철학적인 얘기들 많이 하고 아인슈타인이 원래부터 특허청에서 일할 때부터 인문학 독서 모임을 했던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아인슈타인이 막 배에서 누워서 빛은 무엇일까, 빛은 이런 게 아닐까, 저런 게 아닐까 이렇게 혼자 상상하는 순간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사고 실험을 많이 하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니까 새로운 이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실제로 오펜하이머 영화에서 오펜하이머가 아인슈타인에게 찾아가가지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누가 얘기했는데 핵폭탄을 개발하면 전 세계 공기를 다 태워버려서 우리가 멸망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거 선생님께서 수학으로 한번 계산해보아 주시면 어떨까요? 이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자네와 나의 유일한 공통점이 수학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응, 나 스포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선 잘하겠지만 천재들 사이에서는 못하는 편인 거 아니야. 하지만 천재들 사이에서 못하는 편이었던 오펜하이머와 아인슈타인의 전설이 되었던 거고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아인슈타인 나중에 자기 이론에 기반해서 양자역학이 탄생했는데 아인슈타인은 끝까지 양자역학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야. 맞아. 아인슈타인 이후에 천재들 이야기들을 할 때는 아인슈타인이 태물이라는 얘기를 할 때 아인슈타인 양자역학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태물이라는 얘기들을 막 한단 말이야. 아인슈타인이 되게 유연한 사고를 할 때는 상대성 이론을 만들고 이제는 갇힌 사고를 하게 되는 순간 양자역학을 못 받아들이는 태물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결국은 천재가 역시 유연한 사고, 다양한 사고, 그리고 감각적이고 상징적인 사고들 이렇게 다양한 사고들을 하고 이것을 모아낼 수 있고 한 게 천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재성은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모차르트 얘기를 하잖아. 모차르트가 분명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던 건 맞지만 그 당시에 그냥 영재라고 하는 음악적으로 조금 재능이 있는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수준이었대. 모차르트
게르하르트가 더 천재가 될 수 있던 거는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라고 말을 얘기하자면 이건 안데르스 에릭손이 신중한 연습이라고 표현을 했거든. 요즘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 공부 잘하는 것도 재능이다라고 하는 게 그 공부를 지속할 수 있고 엉덩이 힘이 있고 엉덩이 힘이 있고 환경이 뒷받침해주고 그게 가능해서 그런 거지. 공부 재능이야? 재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처럼 T화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정말 그 지능 자체가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능력, 계속해서 그거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 같은 게 천재를 만든다고 많이 하더라고. 맞아, 살아남는 사람이 이긴다고 하잖아.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정말 타고나는 천재들이 뭐 10,000명에 한두 명, 10만 명, 100만 명에 한두 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일상 속에서 접하는 매체에서 접하는 천재들은 이런 여러 오히려 환경과 상호작용을 만들어줬을 수도 있다. 사실 린치핀에서 우리가 모두가 천재가 될 수 있다고 맞아. 말하는 것도 이런 맥락일 수 있다. 린치핀은 이전 편을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모두 천재였다. 오늘 도대체 이전 편의 책을 몇 권이나 소개하는 거죠? 멀티 유니버스예요. 멀티버스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셔야 돼요. 네, 지금까지 도파미네이션 트렌드 코리아 린치핀 나왔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책을 읽긴 하지만 다들 다른 책을 읽다 보니까 공통된 얘기를 할 게 없었잖아. 우리가 이제 공통된 책들에 대한 리소스가 생기니까 이야기를 함께 나눌 이야기들이 생기잖아. 저희의 북리버스는 점점 더 커져갈 예정이니까요. 자연스럽게 이제 합류하시면 됩니다. 오늘 헤럴드와 에리카의 탄생부터, 그러니까 부모님이 만나는 것부터 태어나면서 또 성장하면서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하는 인생의 전반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어땠어 오늘 일부 얘기하면서? 확실히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잖아. 그래서 내 삶과 비교해보기 참 좋았던 것 같아. 나는 이랬었는데 얘네들은 이랬네? 나는 헤럴드와 가까운 사람일까 에리카와 가까운 사람일까? 이런 것도 좀 고민해보게 되는 것 같고 만약에 내가 헤럴드와 가깝다면 헤럴드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고 에리카 내가 좀 비슷하다면 그것도 똑같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해지기도 했던 편이었던 것 같아.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약간 트루먼 쇼를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었잖아. 나의 삶의 이야기를, 나의 삶의 어느 부분을 누가 이렇게 글로 쓰면은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것이 그것도 되게 불행의 재밌을 것 같은 전조인 거야. 줄. 헤럴드에게서도 내 모습이 보일 때가 있고 에리카에게서도 내 모습이 보일 때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나의 인생도 저렇게 나열해보면은 되게 나조차 몰랐던 걸 또 발견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공감도 가면서 재밌었던 편이었던 것 같아. 나는 처음에는 이게 조금 시점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어느 순간 헤럴드 부모님의 시점으로 나오다가 헤럴드의 시점이다가 에리카의 시점이다가 또 중간중간 심리학적인 나레이션들이 다 들어가잖아. 그래서 시점이 계속 휙휙 바뀌어가지고 조금 책에 적응하기가 어려웠거든. 내가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왜 여기로 와있지? 심지어 스토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론적인 내용들을 다 구겨 넣잖아. 잠깐만 좀 전에 에리카 얘기하고 있지 않나? 근데 왜 에리카의 상사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조금 시점이 바뀌어가지고 집중하지 않으면은 이 책이 따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책이 전개 방식에 익숙해지니까 여기선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거지? 또 어떤 내용을 소개할 거지? 이런 점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세로가 처음에 이 책 할 때 내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 책을 선정해서 이거 너무 두껍다 이러는데 두껍지만 술술 읽힌다. 오히려 예전에 했던 짧지만 어려운 책보다 짧지만 어려운 책 할래, 길지만 술술 읽히는 책 할래. 그럼 길지만 술술 읽히는 게 나을 수도라고 했었거든. 여러분 책의 두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용을 두려워해야지. 근데 진짜 생각보다 술술 읽혔고 그래서 더 조금 심리학적인 것들을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이런 무의식적인 영역들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 생각보다 되게 술술 읽혔다? 재밌었다? 맞아. 책을 핑계삼아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굴러프캐스트. 오늘은 소셜 애니멀 1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책의 두께만 보시면은 조금 겁먹을 수 있는데 실상 들여다보면은 좀 더 재미있는 심리학적인 이야기들과 헤럴드와 에리카의 생애를 통해서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펼쳐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책을 핑계삼아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굴러프캐스트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